많이 해 나가야 질문이 이제 의문이 많이 생기고 무엇보다도 이걸 이제 현실과 접목을 시킬 때 그때 이제 의문이 많이 생길 수 있습니다. 아마 지금부터 이제 하게 될 강의 뭐 오늘은 좀 덜하긴 한데 다음부터는 아마 훨씬 더 좀 현실과 관련된 얘기를 많이 드리게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들으면서 그 약간 의문이 나거나 그 조금 더 알고 싶은 부분은 바로 그때 메모를 해 두셔야 됩니다. 나중에 지나고 나면은 다 잘 복원이 안 돼요. 그래서 그때 메모해 두셨던 거를 나중에 우리가 다음에 만날 때 또는 뭐 그냥 그 글자로 올리셔도 되고 그때 충분히 해소를 하셔가지고 여러분들이 좀 이 내용을 깊이 이해할 수 있도록 그렇게 이제 바라겠습니다. 오늘은 질문이 없으니까 바로 이제 강의로 들어가겠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지난번까지 네 번의 강의를 마쳤는데요. 그 네 번의 강의는 첫 번째 강의는 배경, 그 다음에 이제 방법론까지 했었죠.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자본주의라고 하는 경제 이제 제도가 원래 자본주의가 아닌 것에서 넘어온 것이기 때문에 그 넘어오는 시점, 거기서 도대체 무엇이 바뀌었는지, 그게 이 경제 제도의 가장 중요한 특징을 이루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이제 그것이 실제로 이행되었던 유럽의 사례에서 우리가 보았습니다. 대개 중세에서 이제 근대로 넘어오게 되는 결정적인 계기, 그게 이제 자급 체계가 깨어지는 이제 두 개의 요인으로 이제 설명이 되었죠. 그런 다음에 이제 그러면 그것 때문에 바로 그런 요인 때문에 이 경제 제도는 이전의 경제 제도하고는 완전히 다른 방식으로 작동을 하게 되는 것이죠. 원래는 생산을 해서 바로 소비를 하던 경제 체제가 이제는 교환을 중간에 끼워 넣어야만 경제 제도가 작동이 되는, 그래서 경제 제도가 과거에는 순환하는 것이 아니라 그 자리에서 바로 이루어졌었는데 이제는 교환이 중간에 끼어들게 되면서 경제가 순환하는 형태를 갖게 되었고, 그게 이제 자본주의 경제의 중요한 특징이면서 그것이 강점이었고 그 강점이 또 동시에 약점이기도 했었습니다. 그래서 자본주의 구조에 대해서 자본의 서문, 그다음에 1권, 2권, 실제로 이 책과 관련된 얘기는 지난 시간에 다 한 거예요. 여러분 이 책 안에는 우리가 첫 시간에 했던 것처럼 이 경제제도에서 핍박받고 이 경제제도에서 억울한 사람들이 이 경제제도를 바꾸려고 할 때 이걸 어디에서 바꾸고 그 어디에서 바꾸는 그 지렛대가 어떤 것인지 이제 그것을 뭐 지난 시간까지 다 얘기를 했었고 그게 바로 과학이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자본만이 노동자 계급의 성서가 되었던 까닭은 이 책 안에 해법이 담겨 있기 때문에요. 자, 먼저 세상을 바꾸는 해법. 그게 자, 해법은 그런데 이 해법이 주어진 게 150년이 넘었거든요. 그런데 사실 지구상에서는 아직 막스가 얘기했던 그런 사회를 실현한 곳은 한 군도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뭘 답을 알았다 할지라도 그 답이 실현되는 과정은 우리가 바로 유물론에서 본 것이죠. 세상을 바꾸려는 의지만 가지고는 안 되고 그 의지를 바꿀 세상의 자연법칙과 의지를 일치시키는 원리를 찾아내는 것. 그래서 아직 한 단계가 실제 변혁을 위해서는 남아있다는 것을 알게 되고 이것이 자본 자신과 어떤 이제 자취를 가지고 있는지 그걸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사실은 요 5강은 다른 강의의 도움을 좀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노동조합에서 근무하고 그 다음에 노동운동을 어쨌든 수행하는 당사자라고 본다 그러면 여러분 모든 현재는 과거의 결과물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과 같은 노동운동을 하고 지금과 같은 노동조합 형태를 유지를 하고 지금과 같은 방식으로 노동에 대해서 생각하는 이 모든 것은 과거가 있습니다. 그 과거를 알지 못하면 미래에 대해서도 전망을 얻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사실은 여러분들은 원래 필수적으로 노동운동의 역사를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그 노동운동의 역사를 이제 정답인 막스와 관련해서 압축적으로 해설해 놓은 강의가 우연한 기회에 제가 네이버에서 하게 됐어요. 그래서 네이버에서 제가 처음에 막스를 1차 강의 때 해주고 문화의 안가받기란 곳에서요. 이제 그분들이 그 이후를 또 다시 다루면서 이제 막스와 관련된 강의를 해달라 그래서 제가 이게 바로 찬스이다 라고 생각을 해서 그 강의의 내용을 이 막스가 노동운동에서 어떻게 실천되어 왔는지 그걸 쭉 노동운동 역사를
개괄하는 강의를 만들었습니다. 이 강의는 여전히 네이버에서 제 이름을 검색을 하면 이게 이제 최근 강의이기 때문에 네이버에서 자기들이 올려놨어요. 제일 앞에. 그래서 거기에 막스 이후의 막스주의 열린 연당 강의라고 되어 있습니다. 거기 보면 이제 전체적으로 이런 6개 정도 챕터로 강의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강의는 뭐 한 1시간 반 정도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시간 날 때마다 조금씩 보시면 노동운동의 역사에 대해서도 일목요연하게 알 수가 있고 그 노동운동의 역사에서 가장 중요했던 교의 그러니까 교과서 바로 막스주의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쭉 역사적으로 진행이 되었는지 볼 수 있는데 제일 처음에는 우선 막스가 노동운동에게 남겨놓은 이론적 유산을 제가 정리를 했어요. 우리는 오늘 이것도 여기서 할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이론을 이제 실천을 해야 되죠. 그래서 실천을 하기 위한 첫 번째 단계가 이인터내셔널입니다. 이인터내셔널은 우리에게 오늘날 메이데이라고 하는 역사적인 유산을 남겨놓은 이제 바로 그 조직입니다. 그래서 근대 노동운동의 역사는 바로 막스주의와 함께 시작이 됐다라고 보면 됩니다. 그런데 이것은 이제 실천을 향한 첫걸음이었을 뿐 실제로는 아직 이제 이 실천이 좀 더 구체적으로 모습을 드러내는 계기는 좀 더 있어야 됩니다. 이 인터내셔널을 통해서 좀 발전해 나가던 막스주의 노동운동은 두 번째 드디어 권력을 획득할 수 있는 가능성에 바싹 다가가요. 그걸 이제 얻었던 나라가 바로 독일이었고 그 독일에서 이제 권력의 획득에 바싹 다가가서 정말 우리가 세상이 바뀌려 그러면 우리가 뭔가 주도권을 쥐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잖아요. 바로 그 주도권을 바로 눈앞에 보게 됩니다. 쥐게 된. 그런데 아슬아슬하게 모든 일이 다 그렇듯이 될 것처럼 보이지만 잘 안 됩니다. 그렇지만 이제 가까이 다가가서 그 가능성을 분명히 확인을 했죠. 그리고 그 가능성은 드디어 역사라고 하는 그런 거거든요. 여러분 세월이 지나가면 모든 것이 성숙하고 우리가 변증법에서 본 겁니다. 모든 것이 성숙해서 결국은 정점에 도달합니다. 그 성숙해 나가는 과정 때문에 결국 권력은 실제로 획득이 됩니다. 전 세계에서 노동계급이 권력을 직접 획득한 두 개의 사례가 20세기 초에 만들어졌습니다. 1917년 러시아 혁명 그리고 1918년 독일 혁명입니다. 그래서 이 두 혁명을 통해서 노동운동이 실제로 권력을 획득했어요. 그러나 그 권력의 획득이 우리가 생각했던 바로 막스가 꿈꾸었던 그 미래 사회를 건설하려고 했으나 건설이 안 됩니다. 실패하게 되는 것이죠. 이 실패는 참 많은 교훈을 우리에게 안겨주고 있고 이 교훈을 찬찬히 우리가 들여다보게 되면 지금 우리에게 남겨진 과제가 뭔지도 좀 일목요연하게 좀 더 명료하게 정리가 된다고 볼 수 있는 것이죠. 나중에 기회가 되면 이 부분을 좀 더 자세히 제가 강의를 드릴 기회가 있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하고 우선 이 강의는 그런 다음에 이제 권력을 획득한 실패에 끝나죠. 이 권력 획득에 실패했지만 사실은 이 권력을 쥔 이제 소련이라고 하는 나라는 20세기에 거의 한 세기 동안 존속을 했습니다. 이게 한 세기 동안 존속을 하면서 이상한 새끼 막스주의가 나타나게 돼요. 이거는 이제 바로 요 냉전 체제라고 하는 독특한 세계 경제 세계 그 사회 경제 질서, 정치 및 경제 질서의 이제 그 구조 때문에 발생하게 되는 것인데 이게 가끔 사람들한테 헷갈리게 만들어서 제가 그걸 여기서 좀 설명을 해뒀습니다. 후진국에서 발생한 막스주의는 막스주의이긴 하지만 그 막스주의는 고전적인 막스주의의 문제 설정과는 상당히 거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마치 막스주의인 양 보는 것은 어떤 점이 잘못되었는지 그건 그렇게 봐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그건 막스주의이기 때문에 거기서 볼 것도 있고 배울 것도 있긴 있겠지만 우리가 말하는 운동의 큰 흐름에 있어서의 교본이 된다든가 롤 모델이 되는 것은 절대 아니다. 그 특수성을 제가 이제 주로 설명을 해뒀는데 아마 여러분들 중에 여러분들 잘 모르실지도 모르겠네요. 우리나라는 이미 이제 OECD 국가로 접어들어서 OECD 국가 된 지가 벌써 20년이 넘었으니까 우리나라가 이미 아마 그런 대열에서 벗어나서 여러분 세대는 잘 모르겠지만 제가 대학을 다닐 때는 우리나라는 후진국이었고 그래서 후진국에서 이 막스주의가 굉장히 중요했습니다. 그래서 종속이론이라고 하는 이제 막스주의가 그 당시에 세계적으로 큰 흐름을 이루었었고 그 잔당으로 지금 남아 있는 것이
대부분의 나라가 이제 없어졌지만 그 후진국 막스주의는 그 중에서 아직도 남아 있는 곳이 쿠바입니다. 쿠바. 그래서 이제 많은 사람들이 이제 쿠바에 대해서 뭔가 좀 낭만적인 그걸 보기도 하지만 그게 뭐 그런 점을 나쁘다고는 할 수 없지만 그건 참고만 될 뿐인 것이지 막스주의 본래의 운동, 특히 현재 우리나라 노동운동에게는 그냥 참고만 되는 것이지 우리가 거기에서 직접적으로 취할 수 있는 교훈이나 이런 것들은 매우 이제 거리가 멀다. 그걸 이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결국 전체적으로 보면 권력 획득을 했다가 결국 실패를 했고 거기에서 이탈된 이제 새끼 막스주의가 있지만 이것도 우리에게 이 올바른 답은 아니다라고 보면 이제 남겨진 교훈이 뭐냐 이 얘기를 이제 마지막에 종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게 사실은 여러분들 하고 있는 이 강의의 주제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과제는 뭐냐? 막스가 남겨놓은 해답을 실천하기 위해서는 당연히 초기업적이고 사회적인 조직, 계급적인 조직이 만들어져야만 비로소 그것이 시작이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가능성을 어디에서 찾을 것인가? 제가 사실 여기에서는 아예 교섭 과제까지 같이 얘기를 해놓고 있어요. 여러분들에게도 제가 말씀을 드리게 되겠지만 산별노조는 그냥 산별노조 조직을 만들어 가지고 되는 것이 아니고 그 조직이 달성해야 될 사회적 변혁의 교섭 과제가 있습니다. 그 교섭 과제를 실천하기 위해서 이 조직이 움직여야만 비로소 사회가 변혁이 되기 시작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런 내용이 있으니까 이 강의를 요즘 하는 말로 강추 여러분들한테 꼭 여러분들이 노동운동 관련해서는 아마 이런 강의는 다른 데서는 듣기 어려울 겁니다. 이건 제가 한 것이니까요. 그래서 이제 그걸 참고하시고 자, 우리 강의로 이제 돌아옵시다. 자본이 우리에게 노동해방의 약속을 했는데 그 해방의 약속의 내용이 뭐냐면 약속은 이제 바로 지난 시간에 했었죠. 약속은 이 자본주의 체제는 지속 가능한 체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이건 왜 지속 가능하지 않느냐 하면 이 체제의 주체를 이루고 있는 당사자들 바로 노동자 계급 다수인 이 다수의 노동자 계급에게는 이 체제가 억울한 체제예요. 따라서 이것이 이 당사자들의 의지와 다른 것이기 때문에 이 당사자들의 노동자 계급의 의지를 꺾지 않고서는 즉 자연스러운 의지를 꺾지 않고서는 그래서 인위적인 무슨 이 노력을 하지 않고서는 이 체제가 지속되지 못한다. 경영학이라는 게 이제 바로 그것의 대표적인 증거라고 했죠. 따라서 자연스럽지 못한 것은 우리가 첫 시간에 배운 것처럼 자연법칙, 유물론적 법칙에 위배되는 겁니다. 따라서 이것은 언제가 된다고는 우리가 함부로 얘기할 수는 없겠지만 절대 지속될 수 없는 경제체제입니다. 자연을 거스르는 체제는 지속될 수 없는 체제예요. 그러나 그것만으로는 또 부족해서 객관적으로도 이 체제가 가지고 있는 구조적인 자신의 객관적인 구조가 생산과 소비의 불일치 그 중에서도 생산이 항상 과잉일 수밖에 없는 경제구조 그것 때문에 주기적으로 경기변동과 공황을 불러일으킴으로써 이 체제는 주관적으로도 객관적으로도 지속 가능한 체제가 아니다. 그걸 지난번 이제 그게 자본이 준 약속이죠. 그러면 결국 이 지속 가능하지 않은 체제가 지속 가능한 체제가 되려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필연적으로 이 두 개의 자연을 거스르는 자본주의의 가장 이제 이 말하자면 핵심적인 약점 그것은 뭐냐? 타인을 위한 노동입니다. 따라서 이 타인을 위한 노동이 인위적으로 강제된 노동이므로 이것을 해소하는 것 그게 핵심이다. 노동운동의 목표는 그래서 노동해방이고 이 노동해방은 이 타인에 의해 빼앗기는 이 강제적으로 수행되는 노동 이 노동시간의 성격을 강제로 수행하던 노동시간을 자유로운 노동시간으로 바꾸는 것이죠. 이 자유로운 노동시간은 여가가 될 수도 있고 아니면은 노동자들이 스스로 원해서 하는 노동시간일 수도 있습니다. 노동자들의 선택에 의해서 단 강요가 아니라 자기가 자발적으로 자 그게 이제 핵심이죠. 그래서 요 5시간의 노동 이것이 생산과 소비의 불일치를 가져오는 것이므로 이걸 없애버리면 생산과 소비가 일치하는 경제구조가 되는 것이죠. 이게 자본의 해법이었고 그 해법은 자연법칙에 따라서 필연적으로 달성될 수 있는 유물론적 법칙이다. 그걸 이제 막스가 얘기를 해놓은 겁니다. 저걸 우리가 통상 뭐라고 그러느냐면 노동운동이 만일에 저 목표를 향해서 가는 운동이라 그러면
이 노동운동은 필연적으로 역사적으로 승리할 수밖에 없는, 따라서 노동운동의 역사적 정당성이라고 이제 부르는 내용입니다. 그게. 자, 그렇다면 여기서 이제 제가 추상적으로 얘기를 한 거죠. 요 타인을 위한 노동시간을 그만두면 이라고. 요 추상적으로 그만둔 것이 실제 구체적인 내용. 그게 이제 우리에게 좀 더 선명한 목표를 제시해 줄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 얘기는 사실은 막스에게서는 별로 많지 않아요. 자본책 안에도 막스는 노동이 해방되고 나면 새로 오는 그 세상에서는 노동자들이 어떻게 살고 어떻게 수입을 올리고 뭐 이런 데 대한 얘기를 아주 조금만 얘기를 해놨습니다. 그 부분이 이제 조금 많이 담겨 있는 것이 이제 고타강령 비판이라는 책인데, 그게 이제 제일 막스가 말년에 쓴 책이죠. 근데 거기서도 이제 오해를 받을 수 있는 여러 가지 문구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아요. 왜 그러냐면 이것을 이제 나중에 실제 이제 막스가 얘기했던 이상사회를 실현했다고 주장을 했던 소련이 이 부분을 많이 왜곡해서 사용하는 바람에 일반 사람들한테는 이게 좀 잘못 이해된 부분도 꽤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좀 바로잡아 드리기 위해서, 자, 막스가 얘기했던 해방된 나라, 자유의 나라, 핵심 내용은 뭐냐? 타인을 위한 노동이 없는 겁니다. 타인을 위한 노동이 완전히 소멸되는 것이죠. 그래서 노동이 해방이 되고 나면 인간도 해방이 됩니다. 그때 제가 여가시간 얘기하면서 했을 텐데, 여러분, 인간은 원래 태어나서 자기가 먹고 살기 위해서 반드시 일을 해야 됩니다. 따라서 이게 필요노동이에요. 요 필요한 노동 이외에, 이 필요노동은 인간에게 뭘 가져다 줬느냐 하면 다른 동물에 비해서 생존을 뛰어넘는 생산력을 인간에게 주었고, 인간은 그 생산력 덕택에 자기가 노동하는 시간 외에 여가 시간을 얻었습니다. 따라서 인간이 인간일 수 있으려 그러면 자기가 먹고 살기 위해서 노동하는 노동이 반드시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그 노동을 통해서 얻은 생산력 덕택에 여가 시간도 있어야 되는 것이죠. 노동 시간과 여가 시간을 동시에 가져야만 이게 인간인데,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노동 시간을 노동자에게 넘겨버린 자본가는 노동 시간이 없으니까 이거 인간이 아닌 거예요. 노동자는 자기가 가지고 있던 여가 시간을 자본가에게 빼앗겨 버렸으니까 이것도 인간이 아닌 것이죠. 그래서 둘 모두가 인간의 조건을 상실했는데, 이제 타인을 위한 노동 시간을 없애버리게 되면 자본가는 이제 자신을 위해서 직접 노동을 할 수밖에 없고, 노동자는 자본가에게 빼앗기던 노동 시간을 이제 자유로 얻기 때문에 두 사람이 모두 자기가 잃어버렸던 인간의 조건을 회복하게 되는, 따라서 노동 해방은 인간의 해방이라고 하는 보편적 개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타인을 위한 노동 시간을 없애버리면, 앞에 본 것처럼 5시간이 없어져 버리면, 그죠? 여기 없어져 버리면 생산과 소비가 일치하니까 공황이 없어집니다. 공황을 해소할 수 있어요. 그리고 생산과 소비가 일치하게 되면, 여러분, 생산을 하고 소비를 하면 생산된 것이 전부 자연의 쓰레기로 이제 부산물로 되어 가지고 자연으로 돌아갑니다. 그래서 이게 자연의 신진대사예요. 이 자연의 신진대사가 생산과 소비가 불일치하는 바람에 과잉 생산된 것이 항상 환경을 오염시키는 결과를 가져왔는데, 이제 생산과 소비가 일치하게 되면 자연의 순환 질서가, 신진대사의 기능이 회복이 되어서 환경은 스스로 자생 능력을 갖출 수 있을 형태로 생산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거기에 맞는 소비가 이루어지게 되고요. 그래서 친환경, 지속가능한 생태적 생산체제가 만들어지는 것이죠. 이제 여기서 녹색당 개념이 나왔고, 그래서 녹색운동은 바로 막스의 요 이제 생태적인 생산체제, 바로 여기에서 이제 발원한 개념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녹색운동도 결국 자본주의 생산관계를 이제 지향하는, 따라서 막스주의 운동의 한 일파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죠. 이렇게 되면 배짱이가 없어지게 됩니다. 인간과 인간 사이의 관계가 한 놈은 놀고 한 놈은 일을 하는 적대적인 관계, 대립적인 관계가 아니라 두 사람이 함께 일하고 두 사람이 함께 노는 관계가 되는 것이죠. 인간의 공통된 본질이, 유적 본질이 회복이 되면서 모두가 깨미가 됩니다. 깨미, 동질성. 그래서 이것이 바로 사회적으로 모든 사람이 평준해지는 것이죠. 사회와. 이것을 막스가 프랑스 혁명사 3부작에서 자본주의 사회에서 자본가가 없어지게 되면 모두 노동하는 사람이 돼요. 그래서 모두가 프롤레타리아로 바뀝니다. 따라서 자본주의 이후 사회에는 자본가 계급이 존재하지 않는
프롤레타리아 계급을 착취하는 계급이 존재하지 않는 프롤레타리아만이 만이 있는 사회가 되기 때문에 이 프롤레타리아가 스스로를 통치하는 자치하는 사회 체제이기 때문에 그것을 프롤레타리아 독재라고 막스가 이름을 붙였었어요. 그런데 이게 이제 나중에 소련에서 좀 오용이 되면서 이게 일반 사람들에게는 막스가 얘기하던 사회는 독재 체제이다, 이렇게 이제 오해를 받게 되는 것이죠. 막스가 얘기했던 이 독재는 모든 사람이 프롤레타리아이기 때문에 이 프롤레타리아가 스스로 통치하는, 따라서 이 막스의 프롤레타리아 독재라는 개념은 민주주의의 가장 확장된, 자본주의보다 훨씬 더 민주적으로 확장된, 즉 민주주의의 완성된 통치 체제를 가리키는 것이다. 그렇게 이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요 자유의 나라를, 그렇지만 이제 이것도 추상적인 얘기죠. 아니 도대체 그렇게 되면 사람이 어떻게 산다는 거야. 요 사례는 막스가 얘기했던 교훈에 조금 가깝게 가 있는 나라, 지구상에서 주로 이제 북유럽에 있는 나라들이죠. 그래서 그 북유럽에 있는 나라들에서 우리가 보면 요 자유의 나라가 되면 어떤 모습으로 사람들이 살게 되는지를 보게 됩니다. 요 타인을 위한 노동 시간이 없어지게 되면 현재의 생활 수준을 유지하면서, 요거는 이제 택시기사 예를 보면 되죠. 택시기사는 하루에 8시간 노동 가운데에 3시간만, 12시간의 노동 가운데에 5시간만 자기가 임금으로 가져가고 7시간은 빼앗긴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현재 일하는 노동시간 가운데에 3분의 1만 자기가 가져가는 거거든요. 3분의 1을 빼앗기는데, 빼앗기는 노동시간이 없어지게 되면 지금 노동시간에 3분의 1만 노동을 해도 그게 내가 받는 봉급이잖아요. 내 생활 수준은 변하지 않습니다. 전혀. 그러니까 지금 생활 수준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노동시간의 3분의 1로 단축될 수 있는 것이죠. 우리나라의 지금 노동시간이 뭐 2000시간 가까운 1900시간에 훨씬 넘는 노동시간이고, 연간 독일 노동시간이 1300시간밖에 안 되거든요. 이게 어떻게 가능할까, 이런 생각을 우리가 할 수가 있는데, 독일이 우리보다 훨씬 잘 살잖아요. 물론 다른 여러 가지 요인도 있겠지만, 생산력이 높다든가 하는 문제도 있겠지만, 그런데 그렇게 잘 살 수 있는 가능성이 바로 여기에 숨겨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노동시간을 단축시켜서 지금 현재 우리가 생활하고 있는 이 생활 수준을 그대로 유지할 수 있고, 그게 가능하려 그러면 타인을 위한 노동시간이 철폐되거나 최소한 축소될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일주일에 지금은 우리가 5일 일하고 이틀 쉽니다. 그렇죠? 그런데 거꾸로 이제 2일 일하고 5일 쉬는 이런 체제가 자유의 나라입니다. 그러니까 노동해방이 가까워질 수 있을수록 이렇게 되는 것이고, 현재 지구상에서 핀란드가 가장 이제 앞서 있는 나라고요. 핀란드, 그 다음에 독일, 이런 나라들은, 특히 독일 같은 경우에도 이제 가장 대표적인 사업장은 폭스바겐 같은 경우이다. 폭스바겐은 주당 노동 시간이 28.8시간으로 오래전에 이제 협약이 체결이 되어서 지금까지 쭉 이어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면 일주일에 3일 일하고 3일 쉬어요. 4일 쉬어요. 3일 일하고 4일 쉽니다. 그러니까 이게 절반씩 이제 일을 하는 구조가 지금 돼 있고, 핀란드가 정확하게 3.5일 일하고 3.5일을 쉬는데, 요거를 쉬는 시간을 더 늘려 가지고 4일 쉬고 3일만 일을 하는 구조로 바꾸는 것을 핀란드 노조가 지금 줄기차게 노력을 하고 있고, 독일 금속 노조도 꼭 마찬가지로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것 이외에도 여기서 이제 금방 드러나는 것이면, 제가 강조하는 게 뭡니까? 이게 노동시간을 줄이고 휴가를 늘린다는 겁니다. 여러분, 유럽은 거의 대부분의 나라가 연간 유급 휴가가 5주에서 6주 정도 되고, 이제 독일은 6주입니다. 유급 휴가가 6주의 유급 휴가고, 제가 독일의 연구년으로 2번 있었고요. 첫 번째 연구년 때는 우리 딸애가 이제 초등학교를 다니고 있었어요. 초등학교 4학년에. 그래가지고 이제 학부형 모임이 좀 있었거든요. 학부형 모임에서 이제 이 사람들이 이제 외국인을, 사실 제가 살았던 데는 그냥 그 사브리켄이라고 이제 독일에서도 프랑스 접경 지역인데 시골입니다. 그 동네 사람들 상당수가 동양인을, 노란색 피부를 가진 요 인간을 자기가 가까이에서 한 5m
이내에서 직접 보는 경우가 평생 처음이라고 하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우리가 얼마나 신기했겠습니까? 저도 그때는 좀 젊었으니까 지금보다는 좀 보기가 나았을 거고, 우리 집사람도 그 당시에는 좀 젊은 이제 뭐 아줌마니까 좀 괜찮게 했을 건데, 우리 딸애 같은 경우에는 그런 귀여운 꼬마를, 노란둥이 귀여운 꼬마를 동네 사람들이 전부 처음 본 거예요. 생전 처음. 그래서 그 동네에서 이제 아주 희귀종처럼 우리가 이제 대우를 받고,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하여튼 뭐 시간 되는 대로 자기 집에 놀러 오라 그래가지고 이제 파티도 하고 많이 이제 교류가 있었어요. 교류가 있으면 이 사람들 보통 휴가를 이제 사람들끼리 모이면 어떻게 하느냐면요, 평일에는 그 사람들 바빠요. 그래서 보통 이제 주말에, 주로 이제 그 당시에는 금요일이었죠. 금요일은 좀 일찍 퇴근하거든요. 그 사람들이 할프 잠스탁이라 해가지고 금요일에는 이제 반쯤 토요일이다 이래가지고 좀 일찍 퇴근해요. 그래서 뭐 어떤 사람은 12시, 어떤 사람은 아주 심한 사람은 11시에 오고, 그다음에 어떤 사람은 보통 이제 1시 정도 되면 퇴근을 하는데, 그 이후부터, 그러니까 보통 이제 한 1시쯤 퇴근을 했으면 이 사람들이 이제 애들 숙제를 시켜야 되기 때문에 그 먼저 애들이 학교 오면은 숙제를 먼저 시킨 다음에, 그러면 이제 숙제가 2시 되면 끝나겠죠. 부모님 감시하에. 숙제가 끝나면 이제 준비를 좀 해서 3시에 보통 만납니다. 파티를 하면. 그래서 3시에 이제 그 파티에 초청받은 집에 가면, 그 집에 이제 뭐 그 약간 북유럽인데도 여름이니까 보통 만날 때는, 제가 만났을 때는 겨울에는 보통 3시 되면 벌써 어두컴컴해져요. 그래서 그 파티하는 집은 파티를 하기 전에, 파티하면 좀 시끄러워지잖아요. 아무래도. 그래서 이제 주변에 있는 집들에게 전부 전단을 돌립니다. 우리 집에 이번 주에 손님이 좀 오고 파티를 하니까 그 약간 소리가 나더라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거 안 하면 나중에 경찰에 신고하고 난리가 나거든요. 워낙 그 독일은 조용한 나라입니다. 사람들이 일체 집 밖으로 소리를 안 내는 집이라서 동네에 들어가게 되면 조용해요. 항상 애니타임. 1년 365일. 그런데 이제 파티를 하는 날은 우선 사람들이 그 집에 들어가려고 앞에 차를 댈 거고, 그 와중에서 이제 시끌벅적하죠. 그래서 이제 좀 시끄러운 걸 이제 양해를 구한 다음에 그렇게 하고, 파티를 하는 집은 자기가 파티한다는 것을 주변 사람들에게 양해를 구하고 알리기 위해서 집 바깥에다가 등을 쫙 켜요. 들어간 입구부터. 그래서 보통 그 집 밑에 우리가 보면 이 이제 정원등이라고 부를 수 있는 거, 그런 것들을 줄을 쭉 켜고, 집 밖에도 이 등이 있습니다. 그거 평소에는 안 켰는데 파티할 때는 좀 켜요. 그럼 집이 이제 전체적으로 불이 이제 확 들어와 있으니까, 독일은 전기료가 비싸거든요. 그래서 함부로 그렇게 불을 안 켜요. 그런데 이제 파티하면 그렇게 하는 것이죠. 그러면 이제 한 서너 시 돼서 이제 만납니다. 그러면 이제 그 사람들은 밥 먹는 방식이 우리하고 이제 조금 다른 거는, 앞에 그 이제 보통 우리가 에피타이즈라고 부르는 이 그 뭐 전체 요리라고 많은 표현을 하긴 하는데, 뭐 있는 건 아니에요. 그냥 술만 마시는 거니까. 그래서 이제 그냥 그 섹트라고 부르는 샴페인, 달콤한 이제 그 포도주를 그 이렇게 마시면서 이제 떠듭니다. 그때부터 얘기해요. 그래가지고 이제 한 뭐 6시 정도 되면 이제 음식 준비가 되었다고 해서 좀 식탁에 앉아가지고 요리 먹고, 애들은 8시가 되면 무조건 그 집에 방으로 집어넣어서 다 재웁니다. 전부 8시는 무조건 자야 돼, 모든 애들은. 그래서 우리 애도 당연히 그 집에서 자고, 이제 8시부터 애들 재우고 나서 언제 헤어지느냐, 기본이 그 다음날 아침 6시 지나야 헤어집니다. 중간에 헤어지면 굉장히 불쾌하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밤을 꼬박 새거든요. 밤을 꼬박 새면서 뭐 계속 포도주나 맥주 마시면서 얘기를 하는데, 끊임없이 얘기를 합니다. 무슨 얘기를 그렇게 많이 하느냐는 거죠. 거기서 무슨 뭐 연예가 뉴스를 얘기하는 건지 뭐 아닙니다. 제가 가본 모든 그 이제 파티에서는 사람들이 얘기는 딱 한 가지 주제예요. 여행 얘기입니다. 여행 얘기. 전부 여행 얘기예요. 이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은 곳을 여행을 하고 다녔기 때문에 그 여행과 관련된 정보를 서로 주고받는 얘기가 막 무궁무진하게 있는 거예요. 독일 사람들은 여러분 6주의 휴가를 가지니까 매년 그렇거든요. 매년. 그리고 중간에 부활절 휴가나 또는 크리스마스 타이드라고 부르는 요 시기에도 이 사람들이 연휴를 끼워서 휴가를 많이 가고, 가까운 곳은 이제 자기들이 그냥 한 3, 4일 정도로 이렇게 휴가를 갔다 오지만, 웬만하면 중간에 연차나 이런 것들 모으게 되면 1주, 2주 정도를 모으는 것은 쉽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쉽게 1년 중에 정기 휴가 이외에도 많이 휴가를 다닙니다. 그러니까 뭐 안 가본 데가 없는 거예요, 진짜.
전 세계 막 이상한 데 가봐도 거기 독일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 이 사람들이 뭐냐, 전부 그러니까 일상이 뭐냐, 휴가를 위한. 그리고 그 휴가는 우리가 보통 그러잖아요. 제가 학생들한테 설문조사를 돌려봐도 그러는데, 네가 완전히 자유로운 시간이 주어진다 그러면 그 시간에 뭘 하고 싶냐라고 학생들한테 물어보면, 요즘 학생들은, 다른 때는 모르겠어요, 여러분들은, 적어도 제가 가르치는 학생들은 한 90%는 여행하겠다 그러거든요. 물론 돈이 있어야 되겠지만, 돈이 있다고 가정할 경우에 여행은 휴가를 위한 일상입니다. 제가 1998년에 이제 그때 연구년을 받아가지고 이제 독일에 있었는데, 그때 어느 날 신문을 봤어요. 신문에 보니까, 신문에 막 크게 일면 토업으로 뭐지 나왔느냐, 독일의 중산층들이, 독일 국민들이 외국에 휴가집, 이거 이제 우리 여러분들은 잘 모르실 거예요. 이게 독일에만 있는 개념이라 페리언 모닝이라 그럽니다. 홀리데이 하우스, 홀리데이 아파트먼트라 그러는데, 이게 이제 독일 사람들이 하도 외국에 여행을 많이 가니까, 그리고 가면 6주니까요. 보통 4주에서 5주 정도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이 사람 돈도 많고 하니까 그쪽 나라에서 아예 독일 사람들이 휴가를 보낼 수 있는 집을 지어서 팔아먹는 거예요. 제가 이걸 어디서 봤느냐 하면, 제가 이제 두 번째 연구년을 갔다가 그해 제가 베를린에 가 있었는데 2008년입니다. 너무 추워서 겨울에 한 달은 좀 따뜻한 데 가 있으려고 12월 달에, 유럽에서 제일 따뜻한 곳은 스페인 남부예요. 그 이제 피카소가 있었던 유명한 그 말라가라고 하는 데 있는 데인데, 제가 이제 그 옆에 네르하라고 하는 조그마한 시골 도시에 가서 한 달 있었는데, 거기는 겨울에 따뜻해요. 그리고 12월 달에 제가 갔는데 수영하더라고요. 수영. 거기 바다에서. 물론 들어가니까 약간 좀 서늘하긴 한데 수영을 못할 정도는 아니고 뭐 그렇습니다. 그걸로 가는. 거기 가니까 동네가요, 조그만 집들이 옆에 아예 그 동네 바깥에다가 큰 마을을 이렇게 만들어 놨는데, 거기는 전부 이제 흰 집들이거든요. 근데 집이 크질 않아요. 보통 사람들이 살기에는. 그리고 그 집에 태반이 비어 있더라고요. 이 궁금한 거죠. 그래서 그 내 집을 이제 내한테 집을 빌려준 양반, 그 양반이 독일 사람이었거든요. 그래서 그 독일 사람한테 이제 그 사람이 우리 집에 몇 번 왔어요. 혹시 뭐 지내는데 불편한 게 없습니까? 그러면서. 그래서 이제 가끔 들렀을 때 내가 한번 물어봤어요. 옆에 마을에 가니까 흰 집들이 많이 있고 그 집들이 절반 정도는 비어 있던데 어떻게 된 거냐고, 사람이 사는 마을에 집이 왜 그렇게 비어 있냐고 그랬더니, 그거는 여기 주민들이 사는 동네가 아니고 부동산 회사에서 큰 마을을 지은 거예요. 리조트처럼. 그래가지고 집을 한 채 한 채 다 해가지고 전부 팔아먹은 겁니다. 주인들이 누구냐 그랬더니 한 절반 이상은 독일 사람이고 나머지 절반 가운데에 한 60, 70%는 영국 사람들이라 그러더라고요. 그 외에는 이제 프랑스 사람 뭐 이렇게 끼어 있고 전부 그 집을 산 거죠. 그 휴가집. 바로 그렇게 산 휴가집이, 이건 이제 그 외국 부동산이니까 부동산을 사게 되면 독일 정부에 자기가 신고를 해야 돼요. 그래서 신고된 그게 100만 채를 독파했어요. 그 당시에. 이게 98년이었는데 그 뒤에도 뭐 계속 샀거든요. 그리고 이 사람들 휴가가 6주 휴가를 어떻게 보내느냐 하면, 4주는 애들 여름 방학 때 보냅니다. 여름 방학 때. 여름이 제일 놀기 좋으니까요. 그래서 애들 여름 방학이 딱 시작되면 그때 이제 부모들이 애들 데리고 무조건 휴가를 가는데, 애들 그 여름 방학이 한 4주 조금 넘는 5주 정도 되는 이제 기간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5주 되는 기간을 앞뒤에 휴가 가고 오고 하는 이제 움직이는 시간을 빼고 중간에 몸체 4주를 통째로 쓰는 겁니다. 이 사람들이.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그냥 여름에 휴가 간다 그러면 그냥 4주예요. 정말 누구나 다 모두 4주인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게 독일 인구가 8천만이 넘거든요. 유럽에서 제일 인구가 많은 나라죠. 그런데 이 8천만 명 중에서 휴가를 안 간 사람이 거의 없다고요. 거의 없거든요. 실업자도 가니까요. 실업자도 실업수당 모아가지고 가니까. 그러니까 모두 다 간다고 보면 됩니다. 그런데 만일 모두 다 가는 사람이 여름인데 가만히 내버려 두면 제일 좋을 때가 어디냐면, 유럽도 날씨가 보면요, 7월 한
중순 정도부터 8월 초순까지가 날씨가 좋습니다. 8월 중순이 되면, 그러니까 우리가 말하는 8월 15일 정도가 되면 추워지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그 전에 휴가를 다 가야 되는데, 이 사람들은 추운 이제 북쪽 나라에 사니까 햇빛이 있는 따뜻한 이제 기후를 좋아하거든요. 그러니까 전부 7월 달에 전부 가려고 해요. 8천만 명이 한 달이거든요. 전부 8천만 명이 7월 달 한 달을 휴가 가기로 작정을 하면 유럽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물론 외국으로 나간 사람 좀 괜찮겠지만 유럽 안에서 많이 움직이거든요. 대개 사람들은 이제 남쪽으로 많이 내려가요. 그 지중해 쪽으로. 8천만 명이 움직인다 그러면 이게 한 집에 보통 가구원 수가 뭐 기껏 해봐야 애 있으면 셋. 거긴 애 없는 사람도 많으니까 둘인데, 그러면은 적어도 한 3천만 이상 가구가 되는 것인데, 3천만 이상 가구가 차를 가지고 대부분 다 또 뒤에 자전거나 아니면 뭐 캐러반 같은 걸 달고 가는 건데, 이런 차가 3천만 대가 유럽의 도시고속도로, 그것도 남쪽으로 향하는 도로에 몰린다고 생각하면 이게 되겠어요? 큰일 나는 거죠. 그래서 독일은 대개 4월 말 정도가 되면 각 주의 교통부 장관이 전부 모여가지고, 독일은 22개 주거든요. 각 주 장관이 좀 모여가지고 추첨을 해요. 그 텔레비에서 방송을 하는데 시청률이 최고로 높습니다. 뭐라느냐? 휴가를 시작하는 요 주일을 22개 주가 분산을 하도록 뺑뺑이 돌리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주와 어떤 주는 6월 첫째 주부터 시작한다. 어떤 주와 어떤 주는 6월 둘째 주부터 시작한다. 어떤 주와 어떤 주는 6월 셋째 주,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6월, 7월, 8월 석 달 동안 이 휴가가 떠나는 주일을 전부 분산을 시키는 겁니다. 이게 그럴 정도로 휴가에 목을 매는 삶, 이게 바로 자유의 나라의 사례가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죠. 이 자유의 나라, 우리가 이제 그런 사회가 되면, 노동 해방이 되어서 타인을 위한 노동 시간이 멈추게 되면, 이제 그런 사회에서는 인간의 조건이 어떻게 되느냐? 노동 시간도 있고, 여가서 모든 사람이 배짱이 없어졌으니까, 그죠? 그래서 모든 사람은 노동 시간과 여가 시간을 갖게 되고, 요 두 노동 시간을 통해 가지고 노동 시간 동안에는 내가 먹고 사는데 필요한 만큼 일을 하죠. 남는 시간은 내가 자유를 누리는 데 씁니다. 그래서 이거 여러분들한테 얼핏 이해가 안 될 수도 있는데, 독일이 정년을 연장하려고 한번 시도를 한 적이 있었어요. 정년을 연장하려. 왜냐하면 거기도 이제 지금 연금이 이제 고갈 위험 이런 것 때문에 이제 너무 일찍 연금을 못 받도록 하기 위해서. 그런데 난리가 났어요. 아무도 돈을 억만금을 더 준다 그래도 내가 이제 퇴직을 해야 될 정년 65세거든요. 65세에는 무조건 내가 연금을 받아야 되고 나는 어디도 취직하지 않는다. 모든 사람이. 심지어 독일 노동자들은 대부분 다 단축 정년이라는 게 있습니다. 우리로 치면 이제 조기 정년. 자기들이 이제 노동 시간을 모으거나 이래 가지고 조기 정년을 많이 해요. 조기 정년 프로그램도 많이 있고. 자기가 받는 봉급 중에서 절반 정도를 내버리고 조기 정년을 하는 사람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내가 딱 먹고 살 만큼만 일하고 나머지는 전부 놀겠다는 거예요. 전부. 그게 딱 사회 전체에 자리가 잡혀 있는 것이죠. 우리하고 많이 다르죠. 소유구조. 왜냐하면 이렇게 먹고 사는 문제는 사회가 딱 보장을 해줍니다. 최악의 경우에 내가 실업자가 되어도 먹여 살릴 수 있는 구조가 다 돼 있으니까요. 그리고 나머지 조금만 자기 것으로 합니다. 자기 것만. 개인적 소유는 조금만 하는 것이죠. 요 개인적 소유, 이게 뭐냐? 이게 참된 인간의 조건입니다. 이게 이제 가끔 오해를 받는 소지가 있어요. 소련에서 공동 소유를 많이 강조했다고 그래가지고 막스가 얘기했던 공산주의 사회가 되면 개인적 소유는 일체 못 갖는 것으로 사람들이 이제 많이 그렇게 선전이 되어 왔죠. 근데 그건 거짓말입니다. 막스는 자유의 나라가 되면 사회적 소유와 이게 사적 소유가 아닙니다. 개인적 소유입니다. 사적 소유는 다른 사람과 내가 서로 배타적으로 내가 많이 가지면 저놈이 적게 갖는, 저놈이 많이 가지면 내가 적게 갖는 이런 구조로 되어 있는 것이 사적 소유이고, 개인적 소유는 저 사람과 내하고 모든 공통된 것을 함께 사회적으로 누리고 그 위에서 자기 거는 자기 거대로 내 거는 내 거대로 갖는 겁니다. 그래서 막스는 개인, 이게 자본 1권에 나오는 얘기예요. 자본 1권. 그러니까 그 막스가 얘기했던 자본주의 이후 사회가 되면
개인의 소유는 없어진다. 이런 얘기는 막스를 왜곡한 이제 잘못된 얘기다.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 개인적 소유, 그게 참된 인간의 조건이죠. 진정한 자유, 창의성. 바로 그걸 얘기하는 겁니다. 요게 이제 막스가 우리에게 약속했던 미래 사회의 모습이었던 겁니다. 독일 사람들이 휴가를 제일 많이 가는 곳이 어디냐면 이탈리아 토스카나예요. 여기가 이제 토스카나라는 곳이 풍광도 좋은 데다가 거기가 그 키안티라고 부르는 지역인데 아주 맛있는 포도주가, 굉장히 고급 포도주가 많이 생산이 됩니다. 이 포도주는 이제 그 포도주 농장에 가서 이 사람들이 휴가를 보내면 그 농장에서 생산된 포도주를 직접 마실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이 집들이 독일 집들하고는 달리 이런 식으로 돼 있어요. 요 벽돌 색깔 있죠? 테라코타라고. 이 벽돌 색깔, 요 색깔은 그 이탈리아 지방에, 그러니까 지중해 남쪽에 있는 그 지역의 독특한 색깔이기 때문에 이 색깔을 따로 미술을 하는 사람들이 이 색깔은 따로 이름을 불러요. 요게 프랑스 남쪽에 이제 있는, 다 비슷하긴데요. 다 비슷하긴 한데 프랑스 남쪽 지방에 있는 집의 벽돌색, 그것도 요 색깔하고 비슷하게 생겼습니다. 그거를 프로방스 색깔이라 그러고요. 이탈리아 중부에 있는 요런 색깔, 요거는 이제 그 프로방스 것보다는 약간 갈색이 좀 더 들어간 색깔인데 그거는 시에나 색깔이라고 그래요. 요거는 토스카나 색깔입니다. 쉽게 얘기하면. 그래서 이런 이 흙으로 만든 집을 이제 농가에서 따로 휴가집으로 만들어 가지고 이제 사람들한테 주게 되고, 사실은 요거는 이제 제가 들어가서 휴가를 보냈던 집입니다, 이게. 그래서 제가 그냥 사진을 찍어 와서 여러분들한테 이제 그냥 보여주는, 요런 부엌이 다 갖춰져 있어요. 식탁하고 다 갖춰져 있어 가지고 안에서 이제 이렇게 휴가를 보내게 돼 있고, 그 독일 사람들이 제일 좋아하는 그 토스카나는 그 독특한 풍광이 뭐냐면 아주 부드러운 언덕, 요 능선 모습에다가 요 부드러운 능선이 그 숲이 안 됩니다. 거기 비가 적게 오기 때문에. 그래서 이 사람들이 되게 요거를 그냥 목초지로 해서 되게 양을 키워요. 양이나 염소를 키우고 가축을 키우고, 그 사이에 이제 중간중간에 이제 올리브나무는 건조한 데서 많이 되기 때문에 올리브나무를 심고, 자기들이 이제 그 중간에, 이게 겨울이 되면요, 남쪽의 사하라 사막에서 북쪽으로 큰 바람이 불어옵니다. 겨울이 되면 바람이 많이 불어요. 그래서 이제 숲이 별로 없으니까 바람을 좀 막아줘야 될 이제 그런 게 필요하니까 키가 높은 나무를 심는데, 이게 사이프러스라는 나무거든요. 이게 이렇게 보시면 풍광이 잘 어우러져서 참으로 아름다운, 이 차 타고 이렇게 가다 보면, 제가 차를 타고 가면서 2009년에 제가 찍은 겁니다. 이거 차 타고 가다 보면 이렇게 이제 풍광이 이렇게 쭉 드러나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그 독일 사람들은 이 토스카나를 최고의 휴양지로 꼽고, 아까 휴가집 그 100만 채 중에서 제일 휴가집이 많이, 독일 사람들이 많이 소유한 곳이 토스카나 지방입니다, 이게. 자, 그래서 이 자유의 나라는 결국 안에 구조가 어떻게 되어 있냐. 여러분들, 우리가 앞서 방법론을 얘기를 할 때 1에서 1 플러스 1, 그 다음에 1 플러스 1 플러스 1, 이렇게 이제 사회가 발전해 나간다 그랬죠. 바로 그 관계가 어떻게 바뀌는 것이냐 하면, 자유의 나라 이전, 자본주의 이전에는 나를 위한 생산, 자본주의 이전입니다. 생산과 소비가 일치하던 봉건제죠. 나를 위한 노동시간, 모든 사람이 자기를 위해서 직접 노동을 하죠. 소유도 내가 혼자 가지고 있어요. 그렇게 고립적으로 그랬는데, 자본주의가 되면 교환을 통해서 다른 사람을 만나게 되고, 그 다른 사람이 내 노동을 빼앗아갑니다. 그래서 타인을 위한 생산을 하게 되고, 타인을 위한 노동시간이, 그리고 타인과 대립되는 소유, 사적 소유가 등장을 하게 되죠. 그래서 두 사람과 두 사람이 한 사람과 한 사람이 만나기 때문에 사회적 관계가 이루어지긴 하지만 이 관계의 성격은 대립적인 겁니다. 그걸 뛰어넘으면 그 사람과 내가 함께 우리라는 형태로 모이게 되면 우리 모두를 위한 생산, 그리고 우리 모두를 위한 노동시간, 그리고 소유도 우리 모두가 함께 갖는 사회적 소유. 이 사회적 소유는 이 사회적 소유와는 달리 대립적이지 않고 대립을 지향한 유적 본질, 공통된 성격을 갖는 것이다. 이게 막스가 이제 얘기해줬던 자본의 해답이다 라고 얘기를 하죠. 그러면 이제 이상한 생각이 드는 거죠. 여러분, 요 자본의 약속 안에는 우리가 보면 노동하는 사람에게는 어쨌든 이상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목표,
내용이 이제 담겨져 있습니다. 노동이 해방되고 내가 강제와 억압으로부터 벗어나게 되는 막스가 처음부터 꿈꾸었던 자유라고 하는 것이 이제 실현된 것인데, 이런 분명하고 좋은 이상적인 해답이 1867년에 이미 주어진 거거든요. 지금 150년이 지났어 이미. 그리고 2008년 공황이 발발하게 되자 이 공황의 해답은 자본 이외에는 없다는 것도 이미 드러났어요. 그럼 이것만이 자본주의에서 탈출할 수 있는 유일한 출구라는 게 분명한데도 불구하고 이상하죠. 지구 어디에서도 막스가 얘기했던 이 자유의 나라가 아직 완전하게 실현된 나라는 없습니다. 제가 독일 예를 많이 들고 북유럽 예를 많이 들었지만 그 나라들도 여전히 가깝게 다가갔기 때문에 막스가 얘기했던 그 사회의 성격을 좀 약간 귀투기를 보여주고는 있지만 여전히 자본주의 국가고 여전히 우리가 얘기하는 물론 우리보다는 훨씬 덜하지만 양극화, 그 다음에 노동 착취 여전히 존재하는 나라들입니다. 그러면 그런 생각이 들죠. 그렇다면 이 자유의 나라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통상 하는 말로 이상으로는 좋으나 현실에서 실현되기는 어려운 것이 아니지 않을까라는 의심을 가질 수 있어요. 이 의심을 갖게 하는 장애 요인이 눈에 드러나 있는 것으로만 두 개가 있습니다. 하나는 두 개의 막스, 다른 거 하나는 이제 과학과 미신의 관계인데요. 자, 여기를 이제 들어가서 얘기를 본격적으로 하기 전에 이미 이제 50분이 우리가 또 지났으니까 여러분이 조금 쉬었다가 한 10분 뒤에 다시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